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교육과정 교재가 월요일날 입고가 되니까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교재가 출간될 것 같고, 그건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사항은 지금 강의실이에요, 강의실. 지금 이제 이 건물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1, 2월 달에는 이제 저쪽 다른 건물에서 했었어요. 근데 추워가지고. 오늘도 이제 추운데, 거기가 그 건물이 냉방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좀 변동사항이 좀 있어요, 지금 강의실 문제는. 그래서, 그거 뭐 문자로 드리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수업 시간마다 변동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저쪽이 좋거든요. 접근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먹자골목이 좀 위치해 있어서.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 또 화장실이든가 아니면 이제 임용 단독 건물에서 또 강의를 듣는 게 차라리 편하다라고 하신 분이 또 많아서 제 생각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 강의실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오늘은 교육과정 반인데,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감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비염기 있는 콧소리가 좀 그래도 좀 들을만 하죠? 이해를 해주시고. 약을 먹고 있는데 빨리 안 났네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OT를 한 20분, 그 다음에 장문 OT 한 30분 해가지고 50분 정도로 OT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수업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트물이 오늘은 3개일 거예요. 다음 주차부터 교재가 나오면은 교재와 관련되어서 이제 프린트물이 하나 정도씩만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프린트물 가운데에서 교육과정의 이해라고 하는 프린트물을 3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교육과정의 이해라고 하는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3, 4월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교육과정과 관련된 공부,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교육과정을 대한민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임용수험생밖에 없죠. 원래는 교육과정을 누가 봐야 하나요? 선생님들이나 교육정책 당국자가 봐야 되는데,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원문이나 해설서는 그것을 만드신 분과 그 다음에 편집자, 그 다음 임용수험생, 이렇게 이분들이 봅니다. 근데 교육과정을 왜 봐요? 교육과정이라는 게 또 뭐예요? 아니, 무엇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봐요? 뭐야 이거? 정말 지금 하느라고 지금 침묵 중인가요? 시험을 위해서 보는 거죠. 시험이 아니라면 왜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정작에 우리가 교육과정을 시험을 위해서 보긴 하는데, 과연 시험에서 교육과정이 그렇게 등장하는가를 물어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말은 암기에서 암기한 그대로 나오는가? 이것을 이제 등장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암기한 그대로를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그 시험의 방향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 지난 이제 7차 교육과정 기때였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하게 되면은 98학년도, 7학년도 때부터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임용이 서술형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답형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사지선다형, 객관식 사지선다형이어서 그때는 시험을 보지 않은 채 사범대만 졸업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임용 발령 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으로 사범대를 졸업하도 일반적인 국문과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자격증 취득한 학생들과 공개적으로 경쟁해서 채용하는 시험의 형태였기 때문에 시험을 이제 치르는 거죠. 근데 98학년도, 7학년도 때부터서 2000 정확하게 말하자면 2000년도 그 정도 시기에서는 교육과정을 외워야만 쓸 수 있었어요. 외워야만, 이때는 암기를 해야만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암기할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뭐 가령 7차 교육과정의 독소 교육과정의 본질, 원리,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점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이제 2000학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단순 암기형이 아니라 약간 이제 변형된 자료도 조금 나오고, 하지만 암기는 그대로 암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암기를 해야만 답을 쓸 수는 있었으니까. 그런데 2008학년도까지 그렇게 서답형 체제로 유지되다가 9학년도 객관식 문항 체제에서부터서는 약간 이제 그런 말하자면 외워서 쓰는 성격보다는 외운 것을 적용해서 답안을 선택하는, 그때 9학년도부터는 오지선다형으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이제 14학년도부터서 다시 소답형으로 바뀔 때 답안을 작성할 때 교육과정에 용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는 하지만 문제나 지문이나 자료는 또 분석을 할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분석과 그 다음에 암기한 것의 내면화, 이것을 이제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그것은 이제 작년도에도 그와 같은 방향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보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위하여. 다만 이제 시험을 위해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그대로 암기한 채 나오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빈칸 기입형이라도 교육과정 해설서에 원문을 주고 가로줄을 확 트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그렇게 연습을 하지만, 그래서 교육과정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지만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할 것인가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쪽에 넘겨보시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압축된 형태의 기출문제로 작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에 이제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아픔을 가진 채, 그리고 한 번쯤 경험 삼아서 봐야지라고 가볍게 보신 분들은 있고, 근데 이 두 분의 차이점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보신 분하고 한번 경험 삼아 봐야지라고 하시는 분의 차이점은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알 수가 있냐면, 이 문제 기억나세요? 라고 하면 차이점이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시험을 보고 나서는 뇌를 놓고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답을 썼는지도 모르고, 그건 괜찮아. 무슨 답을 썼는지 모르는 건 괜찮은데 이 문제가 나왔는지를 몰라. 그 정도로 이제 정신을 집중한 거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믿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잊었다. 그냥 경험 삼아서 한번 보신 분들은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죠. 이게 나왔나? 라고 싶은 거고요. 18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나왔었어요. 오늘 뭐 기출문제 해설 시간은 아닌데 왜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의 방법론을 기출문제를 가지고 해야만 좀 더 구체적일 것 같아. 쓰기 지도를 주제로 해서 진행한 교사 협의회 내용의 일부이다. 상당히 이런 문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교사 협의회, 있지도 않은 거.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무슨 협의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지금 아이들 파악하고 학교 파악하고 학부모 파악하고 그런 거 하느라고 정신없죠. 아무튼 협의회 한다고 합시다. 협의회 내용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기억, 니은 각각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순서대로 안 쓰고 그냥 기억, 니은 해도 돼요. 봅시다. 박 교사와 김 교사. 얼마 전에 여정견문 감상에 드러나는 기행문을 쓸 수 있다는 학습 목표. 이런 학습 목표는 없습니다. 이런 학습 목표는 없어요.
학습 목표는 앞장에 1쪽에 넘겨보시면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다만 교육과정을 보는 데 있어서는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용어는 자주 쓰여요. 이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취 수준, 성취 기준 뭐 이런 용어로 원래 이제 번역한 용어예요. 미국의 그 지역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을 번역할 때 성취 기준을 번역한 거예요. 지금은 성취 기준이나 수준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고 학습 역량, 역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컴피턴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학습자가 이러저러한 수업을 통해서 도달했다라고 증빙하는 능력, 도달하는 능력이에요. 또는 뭐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서 도달하면 이런 모습을 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 다만 이제 특성인데 그 특성이 내적, 외적. 그러니까 이때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정의죠.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인데 내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학습을 통해서 얻는 인지적 측면이나 또는 정의적 측면의 태도와 같은 지적, 그 다음에 정의적 태도와 같은 것들을 진술한 것을 성취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 자체가 국가 수준의 추상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성취 기준이나 성취 수준은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가 없고 일정하게 진술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법조문처럼, 조문처럼, 규칙이나 규정처럼. 그래서 조문이나 규칙이나 규정처럼 성취 기준의 진술 방법을 규정해 놨는데 그 성취 기준의 진술 방법은 뭐냐면 일단 전략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그래서 담화 또는 글 유형을 언급하고 플러스 수업을 통해서 얻는 본질 원리 태도와 같은 인지적 측면을 본질 원리라고 하고 정의적 측면을 태도라고 한다면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 플러스 구체적인 행동, 예를 들자면 지식, 이해, 분석, 평가, 종합과 같은 분석, 해석, 평가, 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 용어를 진술해서 한 문장으로 해놓는 것, 이게 이제 성취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취 기준을 학교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용어로 진술한 것, 이게 학습 목표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업 시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취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되고 학습 목표를 또 보게 되고 그 교사도 학습자도 성취 기준은 그 학습 목표의 원본이나 원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취 기준은 어디에 나온 거야? 교육과정에. 근데 교육과정을 누가 봐? 임용 수험생이. 그게 아니라 교사 또는 학교정책 당국자가 보아야 되는 거. 학생들이 보는 것은 성취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2015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나왔잖아요. 문학반은 이제 당장 내일부터서 이 15 개정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학 작품들을 보고 이제 여기 국교론반 단과반은 이제 5, 6월 때 바로 이제 중1, 고1 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영역별 그 언어 기능 영역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게 될 텐데 이 교과서를 가지고서 교과서에는 성취 기준이 이렇게 명시된 게 아니라 학습 목표, 교과서에 이제 학습 목표가 명시되고 그 학습 목표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보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국가 수준의 추상적인 문서로서의 교육 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은 교육정책 당국자하고 교사가 보는 그런 용어로 진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술된 용어를 추상적인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게 수업 현장에서의 학습 목표다. 그런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쪽에 2018학년도 A형 기입형에서 박 교사가 얼마 전에 여정견문 감상에 드러나는 기획문을 쓸 수 있다는 학습 목표로 해서 이 학습 목표가 수업 현장에서 지금 이 학습 목표가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이 학습 목표는 없고요. 그 전에 2012 교육과정에도 없고요. 지난 7차 교육과정 때도 없어요. 이건 그냥 수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서 만든 학습 목표에 불과한 거예요. 기행문 쓰기 있다 없다? 없다. 기행문 쓰기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근데 왜 그게 중요하죠? 시험을 위해서란 말은 기행문 쓰기도 기출문제는 출제됐다. 성취기준이나 학습목표와 같은 교과서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출문제에서는 좀 등장을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행문 쓰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나오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것은 기행문 쓰기와 관련된 시험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여기서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는 학습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는 성취 기준이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학습 목표로 쓰기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쓰기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부분부터예요. 쓰기를 어려워한다. 이 부분부터. 선생님 뭐가 중요한 거죠? 어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럴듯한 용어로 우리가 좀 나타내 봅시다. 어려워해요. 이걸 좀 그럴듯한 학술 용어로 나타내면 부담이라고 해요. 선생님, 부담이 무슨 학술 용어입니까? 좀 그러면 그럴듯한 용어로. 장문의 인지적 부담. 굉장한 학술 용어죠. 쓰기를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학술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장문의 인지적 부담. 이렇게 바꿔보면 좀 그럴듯하죠? 네. 그럼 결국 이 문제의 테마는 기행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기행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기행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쓰기나 장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이런 부담은 주로 이제 인지적 측면이 강해요. 이때 인지적 측면이 아까 성취 기준은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의 특성들이 나와야 한다는데 그런 인지적 측면이 기행문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도 있고 기행문을 어떻게 쓰는지에 그러니까 기행문의 특성, 기행문의 구성 방법, 기행문의 쓰기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인지적 부담이라고 하고 평소에 기행문 쓰기 습관이 잘 안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습관으로 나오게 되면은 쓰기에 이제 정의적 영역에서의 부담일 텐데 부담이라고 하는 용어는 정의적 영역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정의적 영역의 태도 부분에서는 부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진 않아요. 이런 습관을 갖춰져 있지 않아서 부담이에요. 이런 걸 잘 쓰진 않아요. 부담은 인지적 측면이 강해요. 능력이라든가 지식과 관련돼 있으니까. 자, 아무튼 여기는 장문의 인지적 부담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해했죠? 쓰기를 어려워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잘못된 문제예요. 기행문 쓰기를 어떻게 어려워하나요? 별로 학생들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기가 초등임용이에요? 중등임용이에요? 중등임용이에요. 중등임용에서는 기행문 쓰기는 이미 초등에서 했다고 봐야 돼요. 보고서 쓰기를 어려워해요. 이건 좀 맞아요. 논설문 쓰기를 어려워해요. 이건 좀 그래요. 시평 쓰기를 어려워해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 안 들어봤으니까. 초등학교 때 무슨 보고서 쓰기를 해봤어. 해봤자 현장 체험 학습 정도인데 그거 다 엄마 숙제. 오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막내가 6학년인데 학교 이제 준비물 같은 것들 요즘에는 무슨 이렇게 문자로 주더라. 어디 이제 사이트가 아니라 앱을 깔면은 선생님이 뭐 공지를 올리면 쫙 이렇게 삐리릭 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가입을 해서 저희 와이프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오늘 과제물은 이런 식으로 딱 보니까는 일일 독서 해가지고 8시 40분까지 등교해가지고 학교 도서관에서 책 빌려가지고 책을 읽어라. 좋은 거야.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이번 개정된 교과서에 한 단원마다 한 학기 독서가 있어요. 독서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는 것은 뭐 알림장 꼭 잊지 말고 가지고 오기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현장 체험 학습 2주로 늘어났습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2주 동안 학교 안 가도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가지고 애가 그냥 싸 하고
그다음에 거짓 보고서를 이제 올리는 거죠. 어디 2주 동안 해외여행 갔다 오고 집에서는 푹 쉬고 있다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장문의 인지적 부담. 별 내용이 없네. 김 교사 갑시다. 학생들은 쓰기를 어려워하는데 여러 원인이 있어요. 네, 이 테마 굉장히 중요해요. 장문의 인지적 부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인지적 부담의 원인이. 근데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인지주의 장문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장문 이론 및 장문 교육 이론이다. 뭐라고요? 장문 이론 및 장문 교육 이론이다. 테마가 이제 두 가지 테마예요. 하나는 뭐라고? 장문의 인지적 부담. 또 하나는 뭐라고? 장문 이론 및 장문 교육 이론.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주의 장문 이론가들에 따르면 나중에 이거 다 배우니까 오늘은 그냥 설명만 좀 하겠습니다. 장문 이론가들에 따르면 필자는 그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데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박 교사가 하는 말에 그래서 쓰기를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군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쓰기를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군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꺼운 프린트물이 하나 있어요. 교재로 나올 부분을 미리 이제 프린트물로 했던 그 프린트물의 1번 제일 처음에 장문의 본질과 특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고 네모 박스가 이 본질과 특성에 대한 2015 중학교 교육과정의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인데 이때 중학교 교육과정 이번에 이제 바뀌는 그런 중학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아까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죠. 그 성취 기준이 다음과 같은 게 나와요. 읽어보세요. 쓰기는 네, 이 용어예요. 이 용어. 이 용어가 방금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18학년도 기출문제에서 봤던 테마는 많아. 예를 들면 쓰기 장문의 인지적 부담 문제, 그 다음에 또 장문 이론 및 장문 교육 이론 테마는 많은데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온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여정 견문 감상을 통해서 기획문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 과정에 없어. 근데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에 있다? 교육 과정에 있는 용어야.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있는 그 키워드를 확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기출문제로 이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육 과정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면 기출문제에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와 관련된 제반 이론적인 배경 지식들이 있다. 이 문제해결 과정은 또한 인지주의 장문 이론을 또 공부해야만 이 문제해결 과정을 또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교육 과정에 등장하고 그 문제해결 과정의 이해를 위한 제반 장문 이론이죠. 장문 이론 및 장문 교육 이론의 밑그림들을 갖추기 위하여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교육 과정에 등장하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개론서를 읽어야 돼요. 개론서를. 근데 언제 개론서를 읽냐고. 시간도 없는데. 지금 시간도 많다. 그럼 시간 줄 테니까 개론서 6권을 제가 사드릴 테니까 읽고 다 외우세요. 안 되죠. 다 외우는 것도 안 되고 목차도 암기 안 되고 두껍구나. 힘들구나. 이런 고역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개론서 읽기를 좀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배경 지식을 좀 갖추기 위해서 1, 2월 수업이 그런 수업이었어요. 1, 2월 수업이 말하자면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용어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개론서를 중심으로 한 수업이었고요. 3, 4월 수업은 다시 1, 2월 수업의 압축. 다만 이제 이것은 근거가 되는 1, 2월 수업의 근거가 됐던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과정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2015 중학교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용어였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김 교사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쓰기를 어려워하는 여러 원인이 있어요. 능숙한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인 무엇을 너무 문제 쉽게 나온 거야. 구체적 방법인 무엇을 이것은 교육과정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답은
교육과정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들어가야 할 답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기억에 들어갈 답은 전략이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전략이라고 하는 게 답인데 어떻게 해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하는가. 아까 방금 전에 글을 쓰는 데는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어려워하는 것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직면하는 문제라고 해요. 뭐라고요? 직면하는 문제. 직면. 부딪히는 것. 글을 쓰는데 부딪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데 부딪히는 문제들을 그 두꺼운 프린트물 3쪽 5쪽이죠. 5쪽 이 좌측이 2015, 우측은 2009 혹은 2012 교육과정이에요. 좌측 2015 교육과정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선정 의도에 보시면 쓰기가 글 쓰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이 부딪히는을 직면하는 그 다음에 문제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어려워하는 것을 좀 그럴듯한 용어로 뭐라고 했죠? 인지적인 부담이라고 했죠. 이렇게 인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세부 설명의 가로줄을 보면 찾으셨어요? 세부 설명 칸에 가로줄을 보면 필자가 글을 쓸 때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음처럼 이야기해요. 읽어보세요. 그렇죠. 화재와 관련된 화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화재라고 하는 것은 풀어보면 사전식 정의로 풀어보자면 화재란 말하고자 하는 바 터픽이라고 해요. 터픽 말하고자 하는 바. 근데 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터픽은 이제 우리가 쉬운 용어로 보자면은 뭐 문학 작품에서는 뭐 소재가 된다 또는 글쓰기에 제재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해했어요? 제재 혹은 소재를 화재라고 해요. 아무튼 그런 제재나 소재와 관련돼서 배경 지식이 없어. 그래서 쓸 거리가 없는 거야. 그런 배경 지식의 부족의 문제.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어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지적 부담을 느끼는 문제의 양상들이야. 그런 직면하는 문제의 양상들이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아는 게 없어. 무엇과 관련돼서 써야 할 글의 주제나 화제, 주제에 관련된 제재나 소재가 부족해. 이해했어요? 그러면 배경 지식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배경 지식을 갖추면 되잖아요. 주제와 관련된 제재, 주제와 관련된 소재, 즉 화제죠. 터픽. 그 터픽과 관련된 글감들을 찾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돼요. 방법을 뭐 예를 들자면 그 글쓰기 주제와 관련되어서 책을 찾아봐. 글쓰기의 주제와 관련해서 인터넷을 찾아봐. 너 혹시 너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봐. 뭐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인지적인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런 인지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전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 전략은 다음 우측 부분에 2009 교육과정의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문제 해결 과정에 따른 전략해가지고 내용 생성. 이때 이제 배경 지식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내용 생성 전략 해가지고 브레인스토밍, 뭐 내용 구조도 방법 이런 이제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를 배우게 되고 18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 기억본에 들어가야 할. 다시 한번 앞으로 되돌아오시면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문제 해결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전략이라고 부르고 능숙한 필자들은 전략을 알고는 있는데 미숙한 필자들은 그런 전략을 모르고 있으니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서 그런 전략이 가르쳐줘야 하고 그 다음에 습득되어야 돼.
그러면 그런 습득되어야 할, 가르쳐지고 습득되어서 학생들이 갖추는 그런 인지적인 능력을, 특성을 교육과정의 추상적인 문서로 딱 진술한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성취기준이라고 하고, 이런 성취기준에는 어떤 전략을 가르쳐야 하는가가 작문이나 독서나 화법에서 막 전략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전략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글 종류, 이 전략을 가르치면서 이 글 종류도 함께 학습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글 종류를 학습하면서 이런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취 기준의 밑에 하단 부분에 해설이 쭉 돼 있는데, 이 해설이 추상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설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해설, 예를 들자면 배경 지식의 부족의 문제에 직면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전략을 가르쳐야 하는가는 개론서에 있어요. 교육과정에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요. 예전에 7차 교육과정 때는, 그때는 이제 전략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서에 전략이 막 이렇게 막 7가지, 8가지 명시가 됐어요. 근데 이게 2007, 2009, 2012, 2015 바뀌면서 해설서가 좀 더 쫄아들고 수업 시수도 줄어들고 교사 티오도 적게 뽑고 국어과가 이제 없어지는지 마는지 막 이러면서 예, 죄송합니다.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MB 때는 영어과가 국어과를 앞지르기 시작하더니 MB 때 정권 초기에 1년차 딱 되자마자 영어를 막 550명 뽑을 때 우리는 350명 뽑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이 있게 되니까 체육을 막 700명 뽑고 우리는 300명 뽑고, 그 다음에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 국어에서 단원에서 수업이 독서가 들어가 있는데, 모든 국어과 수업에 한 학기 독서가 들어가 있는데 국어 수업 실수도 안 늘리고 오히려 사서만 뽑아요. 사서만. 작년하고 올해 사서가 한 300명? 이렇게 뽑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서 자격증 우리 취득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취득 못하지만 문헌정보학과를 가야 되지만 너무 많이 뽑아. 그것을 우리에게 그 티오를 우리에게 가져와야죠. 우리에게 가져와가지고 우리 국어과가 국어도 가르치면서 도서관 사서도 해야죠. 사서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무튼 결론은 교육과정을 왜 공부하는가?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작문은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해결 과정의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마 공부를 할 거야. 일단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용어가 교육과정에 등장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다만 그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게 뭐지? 문제 해결 과정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뭐가 있지? 어느 정도 기출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지? 교과서에는 어떻게 등장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면 기출문제를 충분하게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육과정의 원문을 그냥 읽고 암기하는 것을 지금 우리 수업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수업의 내용이 저기 1, 2월 달에 개론서 수업 수준까지 지금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지난 7차 교육과정까지도 또 올라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이 용어 같은 경우에는 7차 교육과정 때, 전략중심 교육과정 때 이미 언급된 바가 있고, 그다음 또 기출문제도 또 공부를 같이 해야 하는 거고, 하나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1시간이 이제 들을 수도 있을 정도로 수업의 내용이 좀 질적으로 깊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니은번의 개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 조직하기 전략하게 되면 항상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뭐 3쪽 부분에 제가 이제 관련 교육 과정을 쭉 이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5쪽 부분에도 배경 지식으로 이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교육 과정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감은 이제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용어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 용어를 이해하는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7쪽 부분에서 이제 교육과정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이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교육과정은 제시된 개념어, 아까 우리가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게 개념어예요. 그래서 7쪽 부분에 프린트물
7쪽 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개념어 혹은 이제 이건 학술 용어예요. 원래는 이제 인지주의 작문이론에서 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게 problem solving process? 네, 이 번역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번역한 거죠. 이 번역어가 의미 구성 과정, 문제 해결 과정,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 이게 다 번역어여서 이러한 학술 용어예요, 원래는. 근데 학술 용어가 국가 수준의 추상적 문서에 도입이 된 거고.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이런 개념어 혹은 이제 학술 용어는 숙지하고 내면화하고 그다음에 나왔는지 또 나왔다면은 어느 교육 과정에, 그러니까 중학교에, 또 고등학교 1학년에, 또 고등학교 2학년에 이렇게 어느 학교 수준에 출제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출제가 아니라 나왔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단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개념은 활용만 될 뿐, 그거 자체를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고 교육 기출문제에서는 활용만 돼요. 문제 해결 과정 이렇게 활용만 되고. 구체적인 설명이 교육과정에 또 없어요. 문제 해결 과정과 관련된 전략이 뭐가 있는가. 교육과정에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개론서 또는 교과서 또는 기존의 기출문제 또는 그 전에 이제 7차 교육과정 때까지 했었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그런 학습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3, 4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혼자 이제 공부하신 것은 교육과정의 원문을 보게 될 텐데 그거 아무리 봐봤자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보시면서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러한 중요한 개념어나 학술 용어를 숙지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영역별. 이때 이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기능 영역을 말합니다. 말하기 듣기,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영역이죠. 영역 명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이고, 과목 명칭은 화법 작문 독서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국어하고 고등학교 1학년 교과목 명칭은 국어고, 그 국어 안에 언어 기능 영역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이고, 듣기 말하기는 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어과의 영역은 몇 영역이냐라고 하면 듣기 말하기는 그냥 한 영역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다음에 뭐죠? 문학 문법 5영역 체계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육과정마다 달라요. 6영역일 수도 있고 5영역일 수도 있고, 또한 또 때로는 문법이라고 하는 명칭이 지난 2012인가 2007 개정 교육과정 때는 언어 지식인가 2012에서는 문법 바뀌었다가 또 언어 지식 문법 이런 식으로 바뀐 국어 지식인가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영역별로 이렇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고 하는 영역별로 또한 성취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체계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본질 원리, 기능 및 전략, 태도, 근류형, 그다음에 교과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 성취 기준을 범주별로 이렇게 나누는 큰 항목을 구성하는데, 그 항목 구성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런 3, 4월 목표는 일단 핵심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작문 영역, 쓰기 영역이죠. 쓰기, 작문 교과의 영역, 이런 영역하고 이제 교과가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체계적인 구성이 3, 4월 교육과정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구쪽 강의 계획안. 뭐야 이거? 8쪽이에요. 밀렸네요. 3번 항목의 시간 및 교재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지켜지지를 않아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6시 30분이고, 그다음 교재는 교육과정 중심 국어교육론, 이건 이제 가칭이고, 실명칭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입고되어야만 알 수가 있는데, 교재가 이제 국어교육론은 교재가 있습니다. 문학은 프린트물로 하고요. 문학이 이제 프린트물로 하는 이유가 그 교과서가 바뀌어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 개정 교과서는 11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엊그제 그 11종의
거의 전부 다를 이제 얻었어요. 다 입수를 했어요. 근데 작품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게 지금 국어교육론 시간이지만 문학도 들으라고. 박남소의 아침 이미지는 수능에 나왔던 건데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고 그것이 미적 구조물이라고 하는 성취 기준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건 2012 교육과정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종 개정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에 실려 있는 문학 작품이 좀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좀 어려워요. 학습 활동도 미적 구조물이라고 하는 성취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구성 요소별로 나눠 가지고 아침 이미지라는 어려운 시를 분석할 것을 요구를 해서 그래서 문학은 교재로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딱 만들려고 작년에 12월 달에 파일을 정리했는데 이제 바뀐다고 해서 어느 정도 바뀔까? 차라리 교재를 낼까 했는데 안 내기를 잘했더라고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작품을 빼고 넣고 빼는 건 아니에요. 12개정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도 있지만 15에 새로 추가된 작품들을 넣느라고 프린트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어교육론 부분은 화법과 작문 독서문법이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는 내년에 나와요. 올해 나오진 않지만 다만 이제 개정 교과서의 고등학교 1학년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다음에 중학교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성취 기준 자체가 12하고 15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을 필요하다면 프린트물로 제가 드릴 거예요. 프린트물로 주고 그다음 5, 6월 달에 하면서 프린트물로 주고 어차피 그때는 교과서를 지정하니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 특전은 3, 4월 다는 국어교육론 개념어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어 특강을 이것도 일정을 나중에 추후 공지를 해서 한 번에 이제 그런 우리 국어교육론에서 다뤄지는 개념어 아까 우리가 학술 용어 같은 게 있다 교육과정에 그런 개념어를 이해하는데 특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10쪽의 강의 계획서는 지금 회차가 8번 회차가 나오고 오늘하고 다음 주에 2회차에 걸쳐서 장문을 합니다. 장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회차부터 5회차까지 독서, 그 다음에 6, 8회 화법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교재는 국어교육론 기출해설 교재가 필요한데 3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4주차에 국어교육론하고 문학교육론 원고는 이미 넘겨서 지금 편집하고 있어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안에 내용이 바뀌었는가를 보면서 판단해가지고 기출해설 교재를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교재가 아니라 기출해서 다른 분의 교재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필요를 하니까 그래서 기출해설 교재든 아니면 기출해설의 프린트물로 됐든 간에 그렇게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해당 영역에 관련된 부분의 기출 문제를 같이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오늘은 프린트물에 교육론 프린트물만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차부터는 기출 해설 프린트물이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 좀 나가고 그다음 교재가 이제 3월 말에 출간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기출 프린트물 따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출은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다니시기 바라요. 아셨죠? 네, 이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OT를 마치겠습니다. 한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넘어갔어요. 쉬었다 합시다.